이봐, 아줌마.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확 파묻어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전설의 707 출신 3스타. 여장군을 못 알아보고 멱살까지 잡으며 죽음의 협박을 날린 미친 대령. 과연 잠시 후 빗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대전 유성구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제2보급단 위병소의 밤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어두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렸고 두꺼운 빗줄기는 가로등 불빛마저 집어삼킬 기세로 시야를 가렸습니다. 위병소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너무나 거세서 바로 옆 사람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빗소리를 뚫고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위병소 차단봉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에는 육군을 상징하는 문양이 박혀 있었고 범퍼 위에는 성판 대신 대령을 상징하는 붉은 바탕의 판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하사는 잔뜩 긴장한 채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쓰고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차창이 신경질적으로 내려가자 운전석에는 군수참모부 장비과장이자 제2보급단장인 박태수 대령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빗줄기를 타고 김하사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박 대령의 정복 어깨에 박힌 3개의 무궁화 계급장이 번개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김하사는 정석대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단장님 규정에 따라 트렁크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 대령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김하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야, 김하사.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부대 주인이 누군데 감히 내 차를 뒤지겠다는 거야? 비 오는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문이나 열어.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하달된 야간 반출물자 특별 검문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김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장님. 상부 지침입니다. 트렁크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단봉을 올릴 수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대령이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그는 김하사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살기에 가까웠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감찰실? 그 책상 물린 놈들이 내린 지침이 중요해?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직속 상관 명령이 중요해? 군 생활 그만하고 싶어? 영창 보내줘? 박 대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김하사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억센 가죽 군화가 뼈를 강타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퍼졌습니다. 김하사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지만 박 대령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부하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위병소 안쪽의 차단기 조작 버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부사수 일병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부대 진입로 저편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뚜벅뚜벅 이 폭우를 뚫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차단기를 올리려다 말고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색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광봉도 우산도 없이 오로지 몸 하나로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그 형체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 낯선 불청객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거기 누구야? 민간인 통제 구역인 거 몰라? 어떤 미친놈이 밤중에 여길 기어들어와. 당장 꺼져. 상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정한 보폭으로 박 대령과의 거리를 좁혀올 뿐이었습니다. 10m, 5m, 3m.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박 대령은 본능적인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은 추위와는 다른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살기였습니다. 박 대령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번쩍하고 하늘이 갈라지듯 천둥이 쳤고 그 찰나의 섬광이 불청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우비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 그 얼굴을 본 순간 박 대령의 머릿속에 스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도 이 시간에 수행원 하나 없이 이런 곳에 나타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청객은 박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비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검은색 우비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짙은 녹색의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박 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대의 얼굴이 아닌 양쪽 어깨에 고정되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더욱 차갑게 빛나는 은색의 별들. 하나, 둘, 셋. 그것은 삼성 장군 중장의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달린 흉장은 그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부대의 마크, 바로 국군방첩사령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이자 전설적인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인간 병기 이화란 장군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나고 대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가 채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예하의 일개 대령인 그에게 군내의 모든 정보를 쥐고 흔들며 장성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방첩사령관의 등장은 곧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화란 장군님? 박 대령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경례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은 채 그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화란 중장은 박 대령의 흐트러진 복장과 술 냄새,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김하사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태수 대령. 이화란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박 대령의 고막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저 병사에게 사죄한 뒤 스스로 헌병대에 연락해 구속되는 것. 둘째, 내 손에 제압당해 개처럼 끌려가는 것. 박 대령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방첩사령관이 직접 이곳에 왔단 말인가? 혹시 트렁크에 실린 물건을 알고 있는 것인가? 공포와 의구심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평소 권총을 휴대하지 않는 보급 장교였지만 오늘 밤은 특수한 작전을 위해 호신용 권총을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 대령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에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이화란 중장의 몸이 흐릿한 잔상처럼 움직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테러범을 맨손으로 제압했던 그녀의 살인적인 격투 본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박 대령의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화란 중장은 박대령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상태에서 그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군 형법 제44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제48조 초병 특수폭행, 그리고 제64조 상관 모욕. 게다가 지금 총기에 손을 대려고 했나? 이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 박태수. 박대령의 얼굴이 흙탕물 속에 처박힌 채 뭉개졌습니다. 그는 고통과 치욕감에 몸을 비틀었지만 이화란 중장의 악력은 강철 수갑처럼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완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을 바닥에 짓누른 채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하사 일어나라. 그녀의 명령에 김하사는 절뚝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렁크 열어. 박대령이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열지 마. 이건 군수사령관님 명령이야. 이화란, 내가 아무리 방첩사령관이라도 남의 부대 와서 이러는 건 월권이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화란 중장은 박대령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잔혹하고 고요했습니다. 월권? 착각하지 마라.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 방첩사령관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즉결 처분권을 가진다.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내 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군보다 더 더러운 기생충으로 보인다. 이화란 중장은 박대령의 머리를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김하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김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박대령의 차키를 받아들고 트렁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 문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트렁크 내부 조명이 켜지자 그 안에는 사과 상자 크기의 박스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급품 박스 같았지만 찢어진 틈새로 보이는 내용물은 결코 군부대에서 반출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차세대 방탄복 사업의 이면 군수사령관 강도혁 중장과 박태수 대령이 공모하여 빼돌린 비자금과 가짜 방탄판 샘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화란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트렁크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냄새가 나는군. 아주 역겨운 썩은 고기 냄새가. 그녀는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방첩사 타격대 진입해. 제2보급단 위병소 확보하고 박태수 대령 구금해. 그리고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라. 사냥이 시작됐다고.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위병소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박태수 대령을 뒤로하고 이화란 중장은 어둠 속에 잠긴 부대 안쪽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부패의 정점 군수사령관 강도혁 중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계룡대의 별들이 추락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의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은 고급 한정식집 청송.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와집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들이 은밀한 회동을 갖는 그들만의 성역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최고급 방음 시설이 갖춰진 별실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자개로 장식된 상 위에는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양주 로얄 살로트 38년산이 개봉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상석에는 육군 군수사령관 강도혁 중장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군내 최대 파벌인 청회의 핵심 멤버인 그는 대한민국 군수 물자의 흐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정복 어깨에 달린 별 2개, 소장의 계급장이 실내 등을 받아번들거렸습니다.
맞은편에는 이번 차세대 방호 장비 사업인 수성 프로젝트의 주계약 업체 태성방산의 김철규 대표가 굽신거리는 자세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 중장은 김 대표가 따라준 호박색 액체를 입안에서 굴리며 음미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기운이 짜릿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털 잔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대표, 이 술맛이 왜 좋은지 아나? 이건 그냥 알코올이 아니야. 자네가 납품한 그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만들어낸 자본의 맛이지. 강 중장의 말에 김 대표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비볐습니다. 사령관님의 탁월한 안목 덕분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병사들이 무거운 세라믹 방탄판을 메고 다니면 허리만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경량 강화 플라스틱은 무게도 가볍고 활동성도 좋으니 어찌 보면 병사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의 뻔뻔한 궤변에 강 중장은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병사들의 목숨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국가 안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공모하여 납품한 가짜 방탄판은 겉보기에는 국방 규격을 완벽하게 통과한 정품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50m 밖에서 발사된 권총탄조차 막지 못하는 불량품이었습니다. 원가를 10분의 1로 줄여 남긴 수백억 원의 차익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어 강 중장과 그 측근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 중장은 시가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김 대표가 재빨리 금장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중장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누구는 진흙탕에서 구르며 개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최고급 술을 마시지. 그게 바로 계급이야. 이화란 그 계집애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결국은 흑수저 출신 야전 군인일 뿐이지. 육사라는 성골들이 지배하는 이 판에서 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강 중장의 목소리에는 이화란 중장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혐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사관학교 출신의 여군, 게다가 특수부대 경력만으로 최연소 중장에 오른 이화란은 그에게 있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방첩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 강 중장은 며칠 밤을 술로 지새우며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별실의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이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 중장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강 중장의 수석 보좌관이자 군수참모부 작전과장인 최중령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하기로 유명한 최중령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강 중장은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술이 튀어 김 대표의 고급 양복 소매를 적셨지만 강 중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지금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노크도 없이 들어와? 박태수 그놈은 뭐하고 내가 들어온 거야? 최중령은 숨을 헐떡이며 강 중장의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재 제2보급단 위병소에서 신변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 중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신변 확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 대령이 술이라도 처먹고 사고라도 쳤다는 거야? 아닙니다. 방첩사. 국군 방첩사령부입니다. 이화란 사령관이 직접 타격대를 이끌고 제2보급단을 급습했습니다. 현재 위병소가 완전히 장악당했고 박 대령은 현장에서 이화란 사령관에게 제압당해 구금된 상태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 대표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 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화란이 직접 움직였다고. 그것도 이 폭우 속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확실한 정보야? 이화란이 직접 왔다고. 내 현장에 있던 헌병 소대장이 비상망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이화란 사령관이 박 대령의 차량 트렁크를 강제 개방했고 그 안에 있던 샘플 박스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 강 중장이 고함을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중령은 잔뜩 움츠러든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었습니다. 이화란 사령관이 지금 병력을 이끌고 제2보급단 탄약고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강 중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탄약고 지역, 정확히는 폐쇄된 구형 벙커. 그곳은 김 대표가 납품한 수만 개의 가짜 방탄판, 즉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오늘 밤 처리하기로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만약 이화란이 그 벙커의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재판, 아니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냄새를 맡았어. 강 중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양주병을 들어 병째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지만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조차 닿지 않는 외곽에 버려진 폐차장 위로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는 겹겹이 쌓인 녹슨 자동차들의 흉물스러운 잔해를 무자비하게 두드리며 스산하고 불길한 굉음을 만들어냈고 바닥에 고인 검은 흙탕물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일들을 감추려는 듯 쉼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국군방첩 사령부 소속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폐차장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전조등조차 켜지 않은 채 오로지 빗속의 미약한 달빛과 운전자의 초인적인 감각에 의존해 움직이는 차량의 기동은 흡사숨통을 끊기 위해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맹수의 은밀한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국군방첩 사령관 이화란 중장의 눈동자는 차창 밖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최고급 가죽으로 감싸인 스티어링 휠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정교하고 침착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전속 부관 김대위는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붉은색 좌표들과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은 대한민국군 수뇌부가 저지른 거대한 비리의 실타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제2보급단 위병소에서 제압한 박태수 대령의 휴대전화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육군 군수사령관 강도혁 중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용병 조직 일명 청소부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마지막 좌표가 바로 이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버려진 폐차장이었습니다. 이화란은 직감했습니다. 강도혁은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2보급단 참고장 최민석 상사.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딸의 학비 때문에 빚에 쪼들려 어쩔 수 없이 비리에 가담했지만 마지막 양심을 지키려다 토사구팽당할 위기에 처한 힘없는 가장. 이화란에게 그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썩어빠진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반드시 살려야 할 미끼이자 끝까지 지켜내야 할 전우였습니다. 차량이 폐차장 입구에 찌그러진 철조망 근처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이화라는 시동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명,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이 수십 미터 전방에 위치한 붉은색 컨테이너 박스에서 새어나오는 고통의 신음을 포착해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하며 극한의 상황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이미 현장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적의 수는 최소 셋, 무장은 권총과 날붙이, 인질의 상태는 위중함. 그녀는 눈을 뜨고 뒷좌석에 놓인 자신의 정복 상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 위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는 별 3개 중장의 계급장. 그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그리고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부관에게 짧게 손짓했습니다. 대기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김 대위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화라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몸을 던진 뒤였습니다. 폐차장 가장 구석진 곳,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컨테이너 박스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역겨운 피비린내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인간이 내뿜는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좁은 공간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 제2보급단 창고장 최민석 상사가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굵은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철판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자비한 구타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찢어진 눈썹과 터진 입술에서는 선혈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전투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그의 군복 어깨에는 상사를 상징하는 V자 모양의 갈매기 3개가 처량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 계급장이 지금은 범죄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우비를 입고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혁 중장이 고용한 청소부들, 민간 군사기업 PMC 출신의 이용병들은 군인의 명예나 국가관 따위는 돈 몇 푼과 맞바꾼 지 오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피 묻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최 상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한 흥미와 가학적인 쾌락만이 번들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리더는 최 상사의 앞에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볼펜을 던졌습니다. 종이에는 미리 인쇄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수물자 횡령 사실을 시인하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의 거짓 유서였습니다. 리더가 킬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상사 양반,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어차피 당신은 오늘 여기서 죽어. 그건 강도혁 사령관님이 정한 운명이라고. 곱게 사인하고 편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다 잘리고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냐, 선택지는 그 2개뿐이야. 최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마지막 남은 양심이 위태롭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횡령하지 않았어. 놈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런 거짓 유서는 쓸 수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더의 군홧발이 최 상사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쇳소리와 함께 최 상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리더는 혀를 찼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되셨네.
우리가 당신 하나 죽이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줄 알아? 사령관님이 특별히 자비를 베푸시는 거라고. 당신이 모든 걸 안고 가면 남은 가족은 챙겨주신다잖아. 리더는 쭈그리고 앉아 최 상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맨 여중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최 상사의 딸 예원이었습니다. 예원 예술중학교 2학년 맞지? 바이올린 실력이 아주 좋다던데. 이번에 콩쿠르도 나간다며? 그런데 말이야, 아빠가 200억 원대 횡령범으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그 애가 무대 위에 설 수 있을까? 살인자 도둑놈의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최 상사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가족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강도혁과 박태수, 그들은 군복을 입은 악마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부하의 가족까지 서슴없이 짓밟을 수 있는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최 상사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내 딸은 건드리지 마. 제발. 뭐든지 다 할게. 그렇지,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러니까 사인해. 당신 하나 희생하면 딸내미 유학도 보내주고 평생 먹고 살 돈 준다니까? 이게 남는 장사 아니야? 리더는 다시 한번 볼펜을 최 상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최 상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펜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긍지도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정의에 대한 믿음도 모두 산산이 조각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시궁창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컨테이너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가 기이하게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폭발했습니다. 컨테이너의 육중한 철문이 마치 거인의 주먹에 맞은 듯 안쪽으로 찌그러지며 튕겨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망을 보던 용병 하나가 그 충격에 휘말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반대편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철문이 벽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자욱한 흙먼지와 빗줄기가 소용돌이치며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열등이 충격으로 깨지며 불꽃을 튀겼고 내부는 순간적인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냐? 남은 두 용병이 반사적으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그림자는 그들의 반응 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그림자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창백하지만 서늘하게 빛나는 피부, 그리고 정복 어깨 위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는 은색별 3개. 이화란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총을 꺼내려던 리더의 앞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리더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기도 전에 이화란의 손날이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권총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리더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리는 순간 이화란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뚫을 기세로 파고들었습니다. 단말마와 함께 리더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다른 용병이 나이프를 꺼내 이화란의 측면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살기가 등 뒤를 찔렀지만 이화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더를 가격한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유도와 크라브마가가 결합된 완벽한 업어치기 기술이었습니다. 용병의 거구는 허공을 가르며 바닥에 매다 꽂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단 3초. 살인을 업으로 삼는 전문 용병 셋이 무력화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화라는 거친 숨 하나 내뱉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용병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생과 사를 갈랐던 전사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포식자의 기운이었습니다. 손목이 꺾인 채 바닥을 기던 리더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체구의 여성, 그것도 별을 단 장군이 빗속을 뚫고 나타나 맨손으로 자신들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뭐야? 여자가 감히. 이화라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젖은 군화가 철판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컨테이너 안을 공포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리더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속눈썹 아래로 보이는 눈동자는 감정이 거세된 듯 무시무시하게 고요했습니다. 여자? 내 놈들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나 보군. 유감이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화란이다. 그리고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온 진짜 청소부지. 리더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예비용 잭나이프를 꺼내 최후의 발악으로 이화란의 허벅지를 향해 찔러 들어왔습니다. 쥐새끼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란에게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리고 뻔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피부에 닿기 직전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리더의 손목을 밟아 지식였습니다. 리더의 처절한 비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화라는 그대로 발을 들어 그의 턱을 올려 찼습니다.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리더는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이화라는 바닥에 쓰러져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최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상사는 현실 감각을 잃은 듯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국군방첩 사령관인지 아니면 죽기 전에 보는 환영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화라는 주머니에서 멀티툴을 꺼내 최 상사를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최민석 상사.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용병들을 상대할 때의 차가움과는 달리 묵직하고 단단한 신뢰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그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어째서? 이화라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최 상사의 피 묻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정복을 입은 3스타 장군이 피투성이가 된 상사의 얼굴을 닦아주는 광경. 그것은 군대라는 계급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나? 저는 죄인입니다. 뇌물을 받고 놈들이 시키는 대로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최 상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비겁한 선택들이 뼈아프게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라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며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최 상사의 동공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상사. 자네는 죄인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일 뿐이야. 군인이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상관이 부하를 지키지 못하면 그게 깡패 집단이지 군대인가. 진짜 죄인은 따로 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 상사의 얼어붙은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 상사 잘 들어라. 사냥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물어뜯지만 주인이 약해지면 가차없이 버려진다. 지금 자네 꼴이 딱 그렇지 않은가? 놈들은 자네를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여겼어.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자네를 군인으로 대우하러 왔다.
최 상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짓밟힌 명예,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을 구하러 온 상관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선택해라, 최 상사. 여기서 이대로 죽어놈들이 쓴 시나리오 속의 파렴치한 범죄자로 남을 텐가, 아니면 나와 함께 가서 놈들의 목줄을 끊고 당당한 아버지로 돌아갈 텐가. 최 상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퉁퉁 부은 입술 사이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장군의 어깨에 기대어 바로 섰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놈들을 잡겠습니다. 이화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정복 상의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전투복을 입은 최 상사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은색별이 달린 옷이 상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부여하는 명예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좋아. 작전을 변경한다. 목표는 제2보급단 폐벙커. 그곳에 있는 진짜 증거물을 확보하고 강도역이 보내는 방화팀을 요격한다.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젖은 땅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사령관님, 적 증원 병력입니다. SUV 2대가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무장 인원이 최소 8명 이상입니다. 포위되었습니다. 놈들의 후속 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최 상사를 확실히 처리하고 시신을 수거하러 온 청소부들의 본대였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군은 부상당한 최 상사와 이화란, 그리고 밖에서 대기 중인 김대위뿐.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이화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으며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권총을 집어들고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탄알은 7발. 충분했습니다. 김대위, 차 대기시켜. 뚫고 나간다. 이화라는 최 상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이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내 등이 보이는 한 놈들의 총알은 자네를 건드리지 못한다. 두 사람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컨테이너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비추자마자 적들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빗발치는 총알이 폐차된 자동차들의 철판을 뚫고 불꽃을 튀겼습니다. 빗물과 총성이 뒤섞인 전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숙여. 이화라는 최 상사의 머리를 누르며 찌그러진 트럭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틈을 노려 정확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질 때마다 어둠 속에서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사격은 정확하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머리나 가슴이 아닌 다리와 어깨를 노려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고도로 계산된 사격이었습니다. 적이다. 저 여자를 잡아. 적들이 고함을 지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때 김대위가 운전하는 세단이 굉음을 내며 적들의 차량을 측면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음과 함께 적의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김대위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탑승하십시오. 이화란의 엄호 사격 아래 최 상사가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화란 역시 날렵하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곧바로 후진하며 적들의 사선을 벗어났습니다. 뒷창문이 총알에 맞아 박살이 났고 차체는 벌집이 되었지만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단은 흙탕물을 튀기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폐차장을 빠져나온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거친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이화라는 탄창을 교체하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적들의 차량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빗물과 땀으로 젖은 그녀의 정복 셔츠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최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화라는 앞을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2보급단 폐벙커. 놈들이 증거를 태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차량은 다시금 빗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는 곳, 그리고 강도역 중장의 파멸이 시작될 곳이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리려는 듯, 혹은 앞으로 흐를 피를 예고하는 듯이 말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과 대전광역시의 경계, 지도에는 등고선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야산의 깊은 골짜기로 굵은 빗줄기가 사선으로 꽂히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라는 붉은 팻말이 무색하게 녹슬어 방치된 철조망 너머로 국군 방첩사령부의 검은색 관용 세단이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포장도로는 끊긴 지 오래였고 거친 비포장 산길은 폭우에 휩쓸려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체가 요동칠 때마다 흙탕물이 차창을 덮쳤고 와이퍼는 비명을 지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운전대를 잡은 이화란 중장의 발은 가속 페달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최민석 상사는 천장에 달린 안전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창 밖, 산 중턱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붉은 기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화마가 아가리를 벌리고 진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2보급단 제3구역 폐벙커. 198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으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창고이자 강도역 군수사령관과 그 일당들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불량 장비를 세탁해온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이화라는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조수석에 던져둔 무전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대위, 타격대 도착 시간 보고해.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김대위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헬기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육상 병력은 산사태로 인한 도로 유실로 우회 중입니다. 도착까지 최소 2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령관님, 단독 진입은 자살 행위입니다. 제발 지원 병력을 기다리십시오. 20분. 그 시간이면 증거는 잿더미가 되고 놈들은 유유히 사라질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화라는 대답 없이 무전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녀의 사전에 기다림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눈앞에 있고 정의가 불타고 있는데 절차와 안전을 따지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행정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최 상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낡은 방첩 사령관의 정복 상의를 걸친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상사, 꽉 잡아. 들이받는다. 이화란이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고 세단은 입구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썩은 나무 기둥이 부러져 나가고 녹슨 철조망이 찢겨 나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차량은 벙커 앞 공터로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벙커 입구를 비추자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육중한 강철 벙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벙커 앞에는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복면을 쓴 무장괴한 10여 명이 기름통을 나르며 불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 일명 청소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난입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소총을 들어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라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어 차량을 콘크리트 구조물 뒤로 미끄러뜨리며 정차시켰습니다. 총알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우박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방탄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내리지 마. 고개 숙여. 이화라는 최 상사에게 소리치고는 운전석 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번 폐차장에서 노획한 용병의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전술적 움직임이 무의식 속에서 발현되었습니다. 그녀는 빗물 웅덩이를 굴러서 차량 뒤편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발에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어깨가 뚫렸습니다. 두 번째 발은 기름통을 들고 있던 자의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전열이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산계하여 벙커 입구의 지게차와 드럼통 뒤로 숨어 제압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화력의 열세가 분명했습니다. 권총 한 자루로 자동 소총을 든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화란에게는 화력을 뛰어넘는 전술적 판단력과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진흙 바닥을 포복으로 이동하며 적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둠과 빗줄기는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위장막이었습니다. 그녀는 벙커 옆쪽에 세워져 있던 낡은 트럭 뒤로 돌아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놈들이 미처 벙커 안으로 옮기지 못한 예비 연료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화라는 망설임 없이 연료통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연료통이 터지며 유증기가 뿜어져 나왔고 근처에 있던 놈들이 쏘아대는 총구의 불꽃이 인화점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용병들이 폭발에 휘말려 혼비백산하는 사이 이화라는 그림자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적의 품으로 파고들어 소총을 뺏어들고 개머리판으로 턱을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적이 고꾸라지자 그녀는 빼앗은 소총을 능숙하게 조작하여 남은 적들을 향해 점사를 날렸습니다. 총구 화염이 번쩍일 때마다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그 사이 차량에 숨어있던 최민석 상사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운전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투 훈련을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이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이화란의 엄호 사격을 틈타 벙커 입구로 달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적 제압이 아니라 불타고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화란 중장님, 입구 확보하겠습니다. 최 상사가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분말을 뿌리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벙커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최 상사의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전술 조끼를 착용한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청소부들의 현장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최 상사의 복부를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어딜 기어들어와 쥐새끼가. 여기서 내 놈 화장터나 알아보고 있었나? 팀장이 최 상사를 향해 권총을 겨누는 순간 이화란이 날아와 팀장의 팔을 쳐냈습니다. 총알은 빗나가 콘크리트 바닥에 불꽃을 튀겼습니다. 이화란과 팀장은 빗물과 진흙이 뒤엉킨 바닥에서 엉겨붙었습니다. 팀장은 압도적인 체격과 힘으로 이화란을 밀어붙였지만 이화란은 힘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녀는 팀장의 주먹을 흘려내며
그의 팔관절을 꺾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팀장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이화란의 멱살을 잡고 벙커 입구의 철문으로 내던졌습니다. 이화란의 등이 강철문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복 어깨의 별 3개가 찌그러질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허리춤에서 서바이벌 나이프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이화란의 목을 노렸습니다. 이화란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섬광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벙커 안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이거지. 이화란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팀장의 손목을 강타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회전 발차기로 그의 측두부를 가격했습니다. 팀장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그녀는 그의 등 뒤로 올라타 초크를 걸었습니다. 경동맥을 조여오는 압박에 팀장은 발버둥 쳤지만 이화란의 팔은 강철 수갑처럼 단단했습니다. 결국 거구의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난 이화란은 최 상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나? 네. 사령관님은? 내 걱정은 나중에 해. 들어간다. 두 사람은 열기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벙커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부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박스가 쌓여있는 렉 사이로 불길이 미친 듯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미리 배관을 끊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캐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그리고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패가 녹아내리는 냄새였습니다. 저쪽입니다. 12월 14번 렉. 저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최 상사가 찢어진 정복 소매로 코를 막으며 외쳤습니다. 짙은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을 피해 미로 같은 통로를 달렸습니다. 천장에서 녹은 전선 피복과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벗겨낼 듯 뜨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자 반쯤 타들어간 박스 더미가 보였습니다. 겉포장에는 버젓이 대한민국 육군 납품용 고강도 세라믹 방탄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불길에 녹아내린 틈새로 드러난 내용물은 조잡한 플라스틱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뒷면에는 불에 그을린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산동 플라스틱. 강도혁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실, 일명 박스 가리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겁니다. 이 박스를 가져가야 합니다. 최 상사가 불길 속으로 손을 뻗어 박스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박스는 열기에 녹아 렉에 눌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불길이 점점 거세지며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벙커 천장의 지지대가 굉음을 내며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가 임박했습니다. 최 상사 비켜. 이화란이 달려들어 군홧발로 박스 하단을 걷어찼습니다. 몇 번의 발길질 끝에 박스가 렉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스는 너무나 무거웠고 뜨거웠습니다. 이화란은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박스를 감쌌습니다. 은색 별 3개가 달린 옷이 더러운 비리의 증거물을 감싸 안았습니다. 들어. 같이 나간다. 이화란과 최 상사는 박스 양쪽을 잡고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가스가 폐를 찔러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야는 점점 좁아졌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벙커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놈들이 도주하며 설치해둔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입구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일한 출구가 막혀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출구가 막혔습니다. 최 상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쫓아오고 앞은 막힌 상황. 이화라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벙커 벽면 상단에 붙어있는 낡은 환풍구 덮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상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상에서 3m 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사다리는 녹슬어 부서져 있었습니다. 최 상사, 박스 먼저 올려. 내가 받쳐주마. 이화라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손깍지를 꼈습니다. 최 상사는 박스를 안고 그녀의 손을 발판 삼아 뛰어 올랐습니다. 이화란이 온 힘을 다해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 상사는 간신히 환풍구 턱에 박스를 올려놓고 자신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령관님, 잡으십시오. 최 상사가 위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란은 바로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불타는 렉이 그녀를 향해 쓰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쓰러지는 렉을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파편이 그녀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어서 손을 뻗으십시오. 무너집니다. 최 상사의 울부짖음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이화라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벽을 박차고 뛰어 올랐습니다. 최 상사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땀과 그을음으로 미끄러웠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최 상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이화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이 환풍구를 통해 벙커 밖으로 굴러나오는 순간 벙커 내부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환풍구를 통해 뿜어져 나오며 그들이 있던 자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충격파에 튕겨나간 두 사람은 빗물이 고인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이화라는 하늘을 보고 누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물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였고 흰색 셔츠는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그을린 정복 상의에 쌓인 증거물 박스가 무사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 상사 살아있나? 이화란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상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박스를 그리고 그 박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별 3개의 장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증거도 무사합니다. 최 상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체구의 여인이 보여준 압도적인 신념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부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두두두두.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빗줄기를 가르고 그들을 비췄습니다. 헬기 측면에는 국군 방첩 사령부의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뒤이어 수십 대의 전술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확실한 지원군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화라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셔츠와 엉망이 된 머리카락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헬기를 향해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바닥에 놓인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신호이자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타격대장 현장 봉쇄하고 잔존 병력 쓸어버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의무대 호출해. 최 상사부터 후송한다. 이화란의 명령이 빗소리를 뚫고 도착한 무전병의 무전기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녀는 최 상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자.
이제 쇼타임은 끝났어. 놈들에게 청구서를 내밀러 가야지. 빗줄기는 화마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몸에 묻은 더러운 피와 그을음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화란 중장의 등 뒤로 불타는 벙커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군수 비리의 종말을 알리는 봉화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그 끝은 정확히 계룡대의 가장 높은 곳 강도역 중장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집결해 있는 계룡대의 아침은 간밤에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시리도록 파란색을 띠었고 젖은 아스팔트 도로 위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룡대 본청 대회의실의 공기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정반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육군 참모총장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회의장은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이자 그들만의 성역이었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진 원탁 테이블에는 사성 장군인 참모총장을 필두로 야전군 사령관, 군단장 등 기라성 같은 지휘관들이 배석해 있었고 그들의 정복 어깨에 달린 수십 개의 금빛 별들이 실내 조명을 받아 번쩍이며 위압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숨소리 하나 손짓 하나가 곧 수십만 장병의 이동과 막대한 국방 예산의 흐름을 결정짓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단상에 오른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강도역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티끌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포마드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한 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는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과시하듯 위풍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자신의 하수인들이 제2보급단 폐벙커를 완벽하게 태워버렸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상사와 이화란 중장도 그 화마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거나 적어도 그들이 확보하려 했던 증거물은 영원히 소실되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는 심증은 힘을 잃기 마련이고 살아남은 자가 역사를 쓰는 법이라는 비틀린 신념이 그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선후배 장군 여러분. 이번 차세대 개인 방호 장비 사업인 수성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실무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사소한 오해일 뿐이며 저희 군수참모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이 혁신의 성과는 곧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도역 소장은 유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추악한 비리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몇몇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도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자신은 차기 군수사령관, 나아가 대장 진급까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두께를 자랑하는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예의와 격식을 목숨처럼 여기는 계룡대 회의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브리핑을 하던 강도혁 소장은 물론 자리에 앉아있던 장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공이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국군방첩 사령관 이화란 중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장군의 품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방금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그 으름에 엉겨 붙어 헝클어져 있었고 말끔했던 정복은 곳곳이 찢어지고 불에 타 너덜거렸습니다. 왼쪽 팔뚝에는 급하게 감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흰 붕대를 적시고 있었고 얼굴은 검댕과 땀 그리고 빗물이 뒤범벅되어 원래의 피부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몰골 속에서도 단 하나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맹수의 눈빛이자 죄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시커멓게 그을린 라면 박스 크기의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도혁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 잿더미가 되었어야 할 증거를 들고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화라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굽이 부러진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장의 정막을 깨뜨리며 강도혁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강도혁 소장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상자를 강도혁 소장의 발치에 쿵 소리가 나게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인가, 이화란 중장. 지금 참모총장님 주재 회의 중인 거 안 보이나?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사성 장군의 호령이었지만 이화라는 그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의 강도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갈라져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 묵직했습니다. 행패라고 하셨습니까, 총장님? 진짜 행패는 여기 있는 이 작자가 저질렀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훔치고 부하를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군사시설의 방화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을 태워 죽이려 한 것. 그게 진짜 행패 아닙니까? 이화란 미쳤어? 어디서 감히 헛소리를 짓거려? 헌병. 뭐해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 강도혁 소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이화라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허공을 향해 들었습니다.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헌병들이 얼어붙었고 장군들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 말이 끝나기 전까지 누구도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이화라는 권총을 단상 위에 내려놓고 발치에 있던 상자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불에 타다 만 종이 상자가 찢겨나가자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강도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방호 장비, 바로 방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온 물건들은 처참하게 녹아내려 흉물스럽게 엉겨붙은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고열에 녹아내린 플라스틱 사이로 타다 남은 라벨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MADINCHINA SHANDONG PLASTIC. 장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것은 세라믹이 아닌 싸구려 공업용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화라는 녹아내린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강도혁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자네가 말한 혁신인가? 우리 병사들이 이걸 입고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이화라는 다른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에 갖다 댔습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와 함께 플라스틱은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물질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군인의 양심이 타들어가는 악취였습니다. 총알은커녕 라이터 불에도 녹아내리는 쓰레기. 이걸 입고 적탄을 막으라고.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살인마야.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한 간접 살인마. 이건 조작이야. 감찰실과 방첩사가 짜고 함정을 판 거야.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어? 증거 가져와. 강도혁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박태수 대령은 이미 입을 다물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거. 여기 있네. 자네가 그토록 믿던 박태수 대령이 남긴 유언이지. 이화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박태수 대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 정확히는 어젯밤 이화란이 그를 제압하고 확보한 강도혁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령관님, 벙커에 불 지르라고 하신 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안에 사람도 있는데. 시끄러워. 최 상사 그놈 하나 죽는다고 세상 안 바뀌어. 깨끗하게 태워. 죄도 안 남게. 그래야 우리가 살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강도혁의 육성이 회의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교사, 방화교사, 그리고 군형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강도혁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언변도 오만했던 태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참모 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총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참모 총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헌병단장, 뭐하고 있나? 당장 저놈 계급장 떼고 체포해. 내 눈앞에서 치워.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강도혁을 덮쳤습니다. 강도혁은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육군본부 군수부장이야. 이화란, 너 가만 안 둬.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하지만 헌병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도혁의 양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강도혁의 손목을 올감했습니다. 그리고 헌병 장교가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2개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툭 투둑. 실밥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별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토록 빛나던 권력의 상징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혁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화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참모 총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 중장, 자네 몸 상태가. 의무대부터 가봐야겠군. 총장님. 이화라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정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 작전은 상부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저는 이 시간부로 군복을 벗겠습니다. 총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네는 영웅이야. 거대한 비리를 밝혀냈지 않나. 훈장을 받아도 모자랄 판의 전역이라니. 영웅은 없습니다, 총장님. 군인이 동료 군인을 향해 총을 겨눴는데 그게 어떻게 영웅입니까?
비극이지요. 저는 제 방식대로 군을 지켰지만 그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저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군인은 전장에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화라는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들을 스스로 떼어냈습니다. 중장의 상징인 세 개의 별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도역에 떨어진 별 옆이 아닌 단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디 이 별들이 부끄럽지 않은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녀는 총장에게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경례를 받은 총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경례를 받아주었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장군이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화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의 무거운 공기와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본청 건물을 나서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붕대를 감은 최민석 상사와 김대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화란이 사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찢어진 정복 차림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아니 장군님. 김대위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화란은 피식 웃으며 김대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대위, 군인은 우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 아니야. 그냥 이화란이지. 민간인 이화란. 그녀는 최 상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상사 몸은 좀 어떤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최 상사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무슨? 가서 딸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해. 바이올린 콩쿠르 나간다며? 꽃다발은 내가 나중에 보내주지. 그리고 약속대로 자네 징계는 최소화될 거야. 내가 총장님께 말씀드려놨어. 이화라는 낡은 자신의 개인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수백억 원대 방산 비리를 주도한 육군 고위 장성들이 오늘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군 내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이 그녀의 차를 알아보고 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하지만 이화라는 답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상관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군대가 아닌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가 민간 도로로 합류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거대한 계룡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친 전장을 떠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 빛나는 명예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붉은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부패한 별들은 추락했지만 정의는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란의 차가 가을의 햇살 속으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쓸쓸한 퇴장이 아닌 임무를 완수한 전사의 가장 아름다운 귀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화란 장군이 보여주었듯 진정한 명예는 어깨 위의 계급장이 아니라 가슴 속의 신념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조금 더 올바르게 만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여러분의 살 속에서도 양심이라는 별이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오늘을 살아가시길 응원하며
지금까지 사연 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